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님,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이 문제를 엿듣고 갈게요. 이게 참 이러다가 무산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네, 근데 뭐 사실 반쪽짜리 합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를 낮추자라는 취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 조치 완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좀 봐주자라는 거고요. 뭐 이사 가거나 할 때. 그렇죠. 두 번째가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야, 고령자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좀 완화해 주자. 어떤 식으로 완화해 주느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100%인데 세금을 낼 때 곱하기 하는 그 비율입니다. 네. 이걸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원래는 11억 원이었거든요. 네. 3억 원 올리자라는 방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기재회의를 통과했고요. 마지막이 세 번째인데 사실 세 번째가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이 부분이 바로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는데 네. 3번이야말로 이건 부자 감세 아니냐. 야, 공시가 뭐 14억 원짜리 집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끝까지 양보를 못하겠다.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네. 세 가지를 당초에는 다 통과시키자는 정부와 여당의 강경 입장에서 어쨌든 빨리 처리해야지 첫 번 두 가지라도 통과시킨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 합의 시점만 뒤로 미룬 거거든요. 오. 민주당은 아마 네. 이게 이제 합의 과정에서 야 이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고 아마 여당은 계속 통과를 시키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래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나온 걸 보면 이 종부세 기준이 9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내장 가가지고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9월 말 확정하면 11월 달에 이제 종부세 내셔야 되는데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일시적 2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세제에서 그런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집을 옮기는데 팔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를 2년 정도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안 봐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고령자분들이라든지 그 한 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천천히 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죠. 네, 여야도 모두 합의를 네, 한 그런 부분이고.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네. 문제는 그것을 낮춘다라는 것은 양 정당이 내세우는 그 목표치가 다르고 지금 이제 기준은 공시가잖아요. 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이기 때문에 공시가 14억이면 실거래가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또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단은 조금 뭐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해서 몇십만 명이 이제 하면 되지만 세세한 것은 일단 좀 기싸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부가 600조 넘게 예산안도 내놨기 때문에 네. 여야가 이제 이게 단순하게 종부세 하나만 갖고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 왔었던 정부 정책의 예산 삭감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내세웠던 또 예산안하고 이 국회를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종부세를 같이 연계시켜서 여야가 이제부터는 정말 예산 싸움에 들어간 그런 형국이다라고 크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의 주장이었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이견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가요?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이렇게 지금 그 공시지가를 올리자라는 것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시지가의 기준선을 그렇게 상한선을 올리되 네. 부과하는 기준을 지금 현재로서 100%에서 60%를 낮추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 우리가 좀 올리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춰줄게라는 어떤 여당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2억 올린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한 14억 정도 된다라면 실거래가는 2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제 마치 좀 올리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전반적으로 100%에서 60%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 이건 상한선이니까 다 낮추자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못 받아들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의를 봤지만 반쪽짜리긴 하지만 합의를 봤다는 이 종부세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계 경제기구 수장들이 통화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아주 좀 암울한 진단을 내놨는데 뭐라고 말을 한 건가요? 이게 금리 인상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놓고 본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가장 하는 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이제 금리와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두 가지 정책을 다 펼쳤어요. 일단 저금리 정책하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펼쳤었죠.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문의 또 정책까지 펼치면서 돈을 풀어놨었다가 이것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됐다라는 신호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화 정책으로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있으면서 정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 관점보다는 공급적인 문제에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 갖고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의 CPI 같은 경우 9에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도 유가가 급등해버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유가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지금 이번에 또 잠궜잖아요. 네. 이번에는 언제 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한 3일 잠근다 그랬다가 한 5일 잠갔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각국들이 이제 자원에 대한 어떤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봤었던 것들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히스패닉계를 필두로 한 그 이주 노동자를 위한 낮은 임금을 유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제품의 이제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냈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 가스가 유럽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안정을 이끌어냈는데 이 세 가지 고리가 지금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거의 정책 갖고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국내에 계신 분들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인데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리느냐인데 그 문제보다는 이 공급망 문제가 세계의 기존 질서를 깨버렸다라는 현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벨 슈나벨 유럽 중앙은행 22 집행이사가 한 말이 아마 함축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요. 대변동 시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동안 세계화와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억제했던 안정의 시대가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이 그간에 보면은 경기가 좀 침체될 만하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거든요. 그 돈을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던 건데 그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요인에는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주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다음에 저렴한 중국산 공산품,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두 가지가 깨져버린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네, 유라시아 축과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유럽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협력 구조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서로 상생 구조가 지금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라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건가요?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확 부각이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G2의 경쟁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고란 기자님도 말씀하신 그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자유 교역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 적은 없었잖아요.
항상 그거를 이제 약간의 이제 뭐 반덤핑 관세라든지 관세를 조절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처음에는 중국과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중국산을 쓰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 세금을 줄 근거죠. 중국에 투자하는데 미국 세금 뭐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우리 미국 세금으로 지원할 때 들어와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라고 자원 갖고 안 흔들으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닭 수출 갖고 흔들었잖아요. 우린 닭 안 판다라고 해서 치킨값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됐었었죠. 네네. 팜유 갖고 한번 흔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북유럽 같은 경우 그쪽에서는 이제 그 펄프 재지 갖고도 한번 흔들었고 이제는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각각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네. 우리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계의 어떤 그 무역 가격보다는 이제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발현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을 갖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당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세계화의 흐름이 깨졌다. 자유무역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카르도 말하는 무역 이론에서 보면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모아다가 가장 상대적인 우위 있는 국가에 이제 팔고 거기서 이제 생산하고 이런 이제 자유무역 정신이 지금 20년을 이어왔다면 지금은 네. 그냥 각자 고립주의 우리끼리 우리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와는 정말 새롭게 달라졌어요. 다 개편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개편의 흐름이 나타난 게 네. 트리거가 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물리적인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지역적으로도 고립주의를 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 경제학이 안 맞는 거죠. 전통 경제학이 지금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 이제 경제 정책 그 어떤 상황을 읽어내는 학자분들이 새로운 공부할 권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과거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경제 정책들로는 더 이상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놓여 있어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투자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알려줬나요? 네, 뭐 세 가지 투자 전략, 안전한 투자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네. 첫째는 일단 방어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어주 하면요,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유틸리티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주 이런 걸 방어주를 생각하는데 이 전기, 수도, 가스가 유틸리티인데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을 해서 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방어주가 아닌 거예요.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총 매출 가운데 내수 시장 비중이 크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로부터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기업. 이게 이제 새로운 방어주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IT 투자 전략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성장이 중요하던 시점에는 사실 성장주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IT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IT 성장주의 IT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요. 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성장률이 중요한 그 기업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치주입니다. 그냥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T 업체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 업체와 가치주인 반도체 장비 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반반 투자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IT 업체를 투자할 때 과거에는 성장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IT 기업들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돈을 안 벌면 빚도 못 갚게, 이자도 못 갚게 생긴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얼마나 이자를 잘 갚고 있느냐라는 이자 보상 배율인데 이게 기업이 얼마나 빚을 잘 갚을 수 있느냐를 나타낸 지표인데 요걸 확인하고 투자해라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요. 원자재 투자도 확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투자의 중요성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에너지 부분 수익률이 그야말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원자재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투자도 확대하라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 전략 다 지키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예, 왜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방식을 바꿔라라고 해서 나름대로 방어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를 차용주가 얘기했다라면 투자하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세계 경기가 꺾이면서 세계가 변곡점인데 왜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은행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하라라고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입지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방어주를 하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라든지 그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방어주의 성장주로 다시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주식을 그때마다 내가 주식을 지금 만약에 2020년, 2021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50% 30% 손절해가지고 경기 방어주로 옮겨 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증권회사에서는 투자거리를 항상 만들어주는 거. 이럴 땐 이런 거 투자하시고요. 저럴 땐 저런 거 투자하시고요. 네. 자 경기가 좀 좋아졌으니까요. 자 방어주 방어주 팔란 얘기 안 하죠. 인년 성장주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그렇죠. 그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6월 말 기준으로 공개된 그 보고서, 우리로 치면 영업 보고서를 보니까 다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골드만삭스에서 했으니까 이런 앞으로 방어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현실성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뭐냐면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손익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 그러니까 뭐 커피 파는 기업은 커피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자동차 파는 기업은 자동차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네. 영업이익 갖고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몇 프로나 되신지 아십니까? 몇 개가 아니라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30%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무려 30%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원금 갚는 거 말고요. 이자를 못 내는 기업,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의 기업이 30%가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보상 배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HTS나 MTS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영업이익을 갖고 그냥 이자 내는 건 나누면 돼요. 걔네들이 쉽게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와 차영주 소장님이 각기 다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개인의 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투번선입니다. 투번선. 투자는 본인의 선택. 네, 맞죠. 지금부터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업계는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생태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는 게 이제 막 태동되는 생태계잖아요. 과거부터 이 생태계들이 형성이 안 됐던 건 아닌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해가 쨍쨍하지만 네. 곧 태풍이 온다 그러죠. 태풍이 오는 동안에는 발전 못 하잖아요.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참 떨어지는데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을 가지고 키워왔고 우리나라도 태양광 뭐 설치하면 보조금 주고 그랬는데 이걸 줄여가는 단계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희망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을 키워나갈 테니 시작을 하자. 그리고 미국 내에 막대하게 이 투자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진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 생태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공장이 있는데 이번에 증설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네. OCI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CI도 이제 아마 아직까지는 발표난 건 없어요.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검토하고 뭐 신중하게 하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지아 공장 6개월 당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태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면 탈탄소와 풍력, 태양광, 배터리, 그린 수소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냐면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정도를 지원을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다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태양광 업체들이 굳이 미국에 지을 필요는 없었는데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태양광 업체인 이제 퍼스트 솔라 여기 이제 미국 태양광 업체예요. 여기도 최근에 이제 12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말씀하신 하나솔루션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에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들이 증설하기로 한 미국 내 생산 용량이 14기가와트예요. 이게 엄청난 건데 이렇게 해서 미국은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미국으로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안타까운 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우리 정부가 그 예산안 발표됐잖아요. 네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배터리 지원안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5개 분야 포괄해 배터리만도 아닙니다. 5개 포괄해서 4조 5천억이에요.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태양광 뭐 시설을 짓는다, 배터리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최종적으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이르면 들면 알만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국내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는 그 관련된 수많은 이른바 납품업체들, 중소업체들도 딸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다 지원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네. 그 딸려있는 중소기업들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른바 손은 누가 키우냐? 국내에서는 뭔가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아, 문제네요. 네, 이런 점이 걱정인 거죠. 따라갈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가지도 못하는 기업들. 따라가지도 못하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갈 수만 있으면 뭐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점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그래서 이제 없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네. 저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좀 물러서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70%가 이 혜택을 지금 당장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볼멘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이 물러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을 초청을 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가가지고 일본 쪽도 불렀고 우리 쪽도 불러가지고 법안 설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이제 우려 사항들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쪽 파트너가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사인한 거라서 우리가 지금 건의를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도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법들이 이제 더 세분화되고 더 정밀화된다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내년 1월달에 새 법이 또 만들어지면서 자동차 내에 있는 부품 비중까지 따지겠다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막대한 세금 지금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예산과는 뭐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돈을 보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보고 안 갈 수가 없는 건데 한쪽에서는 우리 등 뒤엔 또 째려보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과연 이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네.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고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2025년까지 현대차 북미 전기차 네. 공장이 완공되는 그때까지 좀 이 법을 유예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뭐 자유무역협정 체결 파트너 등도 이 최종 조립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나요, 미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일단 지금 먼저 맞아요. 세금을 좀 혜택을 주고 우리가 만든 걸로 이제 좀 빼자라는 어떻게 나름대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분들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인이 된 거기 때문에 예외 규정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아쉽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일 최초의 배터리 합작사인데 지금 뭐 글로벌 차 업계도 미국에 집결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한일 최초 합작사라고 하는데 미국에 지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상징적인 단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혼다는 LG 에너솔루션과 네,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당초 이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이거 원래 착공 시점이 좀 더 땡겨가지고 네.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6년 생산을 목표로 미국에다가 7,300억 엔, 그러니까 한 7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 업체도 역시 배터리 합작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로 했고요. 이게 전부 다 정말 미국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행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LG에너솔과 혼다가 2, 3개월 만에 이것을 합의를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던 그렇죠. 거다. 증권가에서는 올 초부터 루머가 있었고요. 결국 이것이 지금 현재도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직 이제 이런 거죠.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직 미국에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막대하게 우리나라 돈 한 4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법안 시기와 맞물려서 상황이 좋은데 오히려 나쁜 거는 없죠. 어차피 미국으로 가야 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배터리 표준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 한일이 이제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표준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점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아직까지 결정을 안 지은 건 그거죠. 입찰 받아봐서 어느 주에다 지을지 많이 재정 지원해주는 주에다 지을 거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보시면서 함께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림을 그린 대로 지금 뭐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미국의 뭐 관련 업계들이 집결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미국으로 다 몰려가면. 사실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밍 싸움이 일단 시작이거든요. 이게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이제 내용을 놓고 보면 그 전에 먼저 내놨던 빌드백 배럴 BBB 법안, 미국 재건 법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살짝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바꿨어요. 이 빌드백 배럴 미국 재건법이라고 하면 약간 미국만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니까 인플레 문제 심각하지. 그래.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내렸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네.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인플레를 감축한다 그러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니까. 네. 그 인플레가 낮아질까? 의문이잖아요. 네. 근데 감축법이라고 한 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건데 그 장기적으로 괜찮아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내 세금이 증대되는데 반대편에서 놓고 보자면 어딘가에 만들어져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어딘가를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은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제는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좋기만 할까에 대해서 좀 걱정입니다. 네, 고용 그래서 문제까지 이번에 짚어주셨어요. 그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돼도 네. 아이오닉 이제 6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제 5에서 6가 됐으니까 과연 현대차 노조가 승인을 해주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 승인 안 해주면 이제 어떻게든지 뭐 현대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현재 자기네 노사 협의 사항에서 라인 옮기는 것은 노조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공장 짓는다고 해서 당장 전기차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된 건가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뭐 손을 잡은 곳이 중국 1위 낸드 플래시 업체 YMTC라는 창작 메모리라는 곳인데 뭐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기업인데 네. 왜 손 잡았을까라고 보면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됩니다. 이른바 지금 다 원가 오르고 있어요. 부품 가격 다 오르고 있는데 싼 중국 업체 부품을 쓰면 그 애플 마진을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그대로 둬도 싼 부품을 쓰면 그 마진을 그대로 먹는 거고 네.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만큼 그건 다 애플 마진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걸 이제 뭐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환심 사기 전략이다. 갑자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굉장히 키우고 싶은데 미국이 이른바 뭐 치포 동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크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첨단 반도체 쪽으로는 클 수가 없는데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YMTC라는 곳을 이른바 도와주는 거죠. 야,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너 좀 잘 커봐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의 환심을 사는 거죠. 이유는 사실 애플이 파는 해외 물량 가운데 가장 큰 판매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사실 애플이요. 작년 4분기에 보면 중국 업체인 비보, 오포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1분기 1위를 6년 만에 탈환했거든요. 그런가요? 여기 삼성이 0%로 떨어졌거든요. 삼성 어떡해요? 삼성은 그야말로 이제 더 큰일 나게 생 거죠.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저는 팩트 체크를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이 받아서 전파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애플과 관련된 모든 보도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 99%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카도 그렇고요. 애플은 신제품이 이제 애플 14 이번에 새로운 모델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애플 14가 나오면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애플이 공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지금까지. 애플 14가 나오면 각 그 휴대폰사에서 그걸 뜯어봐가지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에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북미 고객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거론한 게 아니라 특정 언론에서만 딱 보니까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일단 먼저 해야 된다. 애플은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에서 네. 애플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바는 그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부품사들이라든지 애플카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애플카가 만들어지고 자율주행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지금 애플카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전 그림도 못 봤어요. 사진도 이미지도. 이미지도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애플 뉴스는 우리는 상당히 조금 거리두기를 일단 하자. 근데 한 가지 팩트 체크는 고란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애플은 생산 시설을 안 갖고 있어요. 다 중국에 폭스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심지어 벤츠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저가형 벤츠 모델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14는 지금 물건을 제가 볼 때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글로벌 공급망에 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손잡았다라는 후속 보도가 좀 진실성이 더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향후 이제 앞으로 미국이 법을 만들어내면 2, 3년 내 4, 5년 내에 탈피하라라는 거고 애플이 이번에 곧 나올 14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급망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에너지로 좀 가볼게요.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하는 게 점점 더 좀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끊었나요? 그게 이제 저거죠. 그 이유는 그냥 끊은 건 아니죠. 그냥 끊으면 뭐 외교 관계 끊자라는 거니까. 대금을 안 냈다. 대금을 안 요금을 안 냈다. 냈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를 한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뭐 아이고. 프랑스가 뭐 네. 무기 공급을 했다 그래서 뭐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런 빌미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길들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문제 가지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유럽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뭐 에너지를 더 싸게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뭐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 쪽에 더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성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도 오고 있고 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유럽이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짜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신문 보니까 영국이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초에 난방비를 160만 원 받은 집이 있는데 그 1,200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 겨울에. 그렇게 많이 뛰어요? 5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 에너지 대책은 사실 대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자면 일단 크게는 사실 그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원전 사고 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이 가장 앞장서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야 이제 원전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원전으로. 원전을 하면서, 다시 네, 가동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 수명 연장할 계획이고요. 추가 투자까지도 이제 검토하는 단계까지 좀 달라졌고 그리고 러시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동 쪽으로 조금 이제 원유 수입 쪽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디젤유 요거에 대해서 수입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를 보면은 우라늄 상장지수 펀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것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짓겠다라는 나라가 있고 기존의 것을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원전이 다 멈춘 건 아니라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수명 연장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명 연장 작업을 통해서 네. 이것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핵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가 올라가는 거고 일본조차도 새롭게 신규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다 멈춰놓은 상태예요. 멈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 17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라늄이 들어가 줘야 되죠. 핵 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라늄 소재만 특별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젤유는 난방에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큰 그림을 보면 유럽이 이번에 전쟁이 딱 나면서 천연가스는 지금 이제 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유를 해상으로 받던 것을 올 12월부터 안 받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었고, 그 다음에 그 내년 2월 5일부터는 석유 제품도 수입을 러시아에서부터 안 들어오겠다라고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해왔기 때문에 네. 기름은 딴 데서 갖고 오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딴 데서 들어오는 기름 말고 난방유까지 이제 석유골로 켜야 되겠죠. 그래서 디젤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알제리에 천연가스가 많거든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정치적인 문제를 해서 거기서 라인을 깔자라는 이제 논의도 시작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러시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쪽 러시아 쪽 잠가버리고 그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알제리관을 연결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논의가 되지만 거기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어찌됐든 에너지 문제는 올 겨울은 일단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추운 올 겨울 좀 지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을 겨울 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안 끝나면 제3의 방식을 2번 이렇게 축게는 안 지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텐데 말이죠. 예. 뭐 표면상 이유는 뭐 가스관 점검하고 뭐 요금을 아직 안 냈다라는 거지만은 일단 지금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의 하나로 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